5장 1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몇 급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그리고 성질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 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정리 1번, 즉 몇 급수의 해법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분합이라는 용어와 수렴한다는 용어, 그리고 나머지항, 이와 같은 용어들을 복수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1학년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몇 급수를 공부할 때 이미 학습했던 내용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이 5장을 공부할 때 계속 이 거듭적 급수, 즉 몇 급수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몇 급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와 성질들을 이 5장 1절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n번째 부분합이라는 용어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급수가 다음같이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x-x0에 대한 몇 급수를 이 시그마를 쭉 전개를 해볼까요? 오름차순으로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번째 항이 있었다고 볼까요? x-x0 n승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항은 an 플러스 1 x-x0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겠죠. 이게 무한합이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n차식이 나올 때까지, x-x0의 n차식이 나올 때까지의 요 유한항들의 합이에요. 요 유한항들의 합을 우리는 n번째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 이제 SN 이렇게 써서 표시하고요. 요게 AM과 X0, X는 모두 다 실수고요. 그 다음에 요 X0하고 X는 수렴 구간 안에 있는 실수값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n번째 부분합은 이 X0는 고정된 상수이고요. AM도 어떤 규칙을 만족하는 어떤 개수였다고 가정했을 때 수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구간 안에 있는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합이 구해지는가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간단하게 SN이라 써도 됩니다. SNX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n차식까지 합을 n번째 부분합이라고 썸의 약자를 써서 S를 쓴 거고요. 첨자에는 n차식까지를 계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있죠. n차 이후에 나오는 n 플러스 1차 이후에 나오는 요 무한히 많은 항들까지를 다 합한 이것을 우리는 나머지 항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메인더 약자를 써서 R로 표시하고요. n차 다항식까지 합한 걸 제외한 나머지 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첨자 n을 써서 표시합니다. 그 얘도 역시 위에서 마찬가지로 RN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더 간단하게 그냥 RN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x-x0에 대한 무한합은 n번째 부분합과 나머지 항의 합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SNX 그리고 플러스 RNX 꼴로 표시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SNX, 즉 n번째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이 존재하면은 그 값을 편의상 썸의 약자를 써서 S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 값을 우리 책에 있는 기호 표기대로 그냥 x1이라 써볼게요. x1을 대입했을 때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수렴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SN, S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하게 될 경우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S를 우리는 부분합의 극한값 또는 합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게 될 경우는 주어진 이 무한급수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산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해서 수렴하는 경우에는 좀 더 엄밀하게 이 필론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다음같이 엄밀하게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과 같은 뜻입니다.
대문자 N을 뒤집어 놓은 건 for any의 뜻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임의의 양수의 입실론에 대하여 이 N은 자연수입니다. 어떤 자연수보다 더 큰 자연수들이 존재하여 Sn x1 마이너스 sx1의 자, Sn 마이너스 S의 절대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라는 말과 동치입니다. 자, 이것이 극한에 대한 수열의 극한에 관한 정확한 정의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수열도 함수의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역이 자연수로 약속된 함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수열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수 있듯이 수열의 그래프도 역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정역은 이렇게 자연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 어딘가에 S 값이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S라 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SN하고 S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실론은 임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거니까 0보다 크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100만분의 1이 돼도 좋고 1000만분의 1이 돼도 좋고 아주 작은 양수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임의로 선택하니까. 그래서 입실론을 아주 작은 값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니까 입실론을 좀 알아보기 쉽게, 너무 작게 그리면 안 보일 테니까 요 정도 간격이었다라 볼게요. 여기 하얀색 점이 S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입실론만큼의 터울이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입실론만한 터울에서 X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정역이 자연수로 되는 수열의 그래프를 표현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뭐 1일 때 S1, 2일 때 S2, S3 이런 식이 있었다라 볼게요. 쭉 오다가 어느 순간에 자, 여기가 바로 대문자 n이 되는 자연수였다라 볼게요. 대문자 n이 될 땐 여기 있는데요. 대문자 n보다 더 큰 자연수들, 그러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런 값들, 이런 수들을 말해요. 얘가 여기서 말하는 n보다 더 큰 자연수들이라는 뜻입니다. 얘네들이. 이 n보다, 여기 있는 n보다 더 큰 자연수들은 이게 무수히 많겠죠. 이게 계속 이제 자연수 집합, 무한집합이니까 계속 있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n이라는 얘기예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대문자 n보다 더 큰 n들에 대해서 이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요 띠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표시하면 여기 n일 때는 안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다 들어오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요 입실론 간격 안에 이렇게 무수히, 여기 얘네들이 무한히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점들도 무한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1, 2, 3, 4에서 대문자 n까지 정확하게 n개의 점들, 이 n개의 점들에 대한 수열, 여기가 바로 하나하나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S1, 여기는 S2, 여기가 S3, 요 점이 SN인데요. 이 대문자 n개의 점들에 대해서는 요 구간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 항부터는 이렇게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대문자 n보다 더 큰 n들에 대해서, 더 큰 n들에 대해서는 이 S라는 여기 S라는 점이 요 점이에요. 요 점하고 거리가, 이 점하고의 거리가 다 입실론 폭 안에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두 값의 차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거든요. 요 간격이 입실론이니까 여기가 S거든요. 하얀색 점선이. 위아래 터울에 입실론 구간 안에 있는 점들이 n 플러스 1번째 항 이후부터는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자연수가 존재합니다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됐죠? 여기서 입실론을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입실론을 더 작게 잡아버린다면은
입신을 더 작게 잡아요. 요만큼 더 작게 잡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보라색 점선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아까는 요 대문자 n은 초록색 구간 안에 점선 구간 안에 안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 보라색 구간은 이제 이 대문자 n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여기는 안 들어간다고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대문자 n은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사실 이게 점선으로 표시하다 보니까는 이게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요 보라색 점선 구간을 폭을 더 좁게 한다면은 이 안에 들어오는 항은 계속하면서 무한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입신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 구간 안에 이 띠 안에 들어가지 못한 항들은 더 많아지고, 그러나 이게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기껏해 유한계예요.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요 띠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신을 줄이면 이게 더 이 대문자의 위치가 더 오른쪽으로 가겠죠. 대문자인이 더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래도 이 나머지 무한히 많은 값들에 대해서는 이 안에 쏙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상에 있는 이렇게 정역과 치역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는 다음 같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실수는 수직선의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 세로축에 해당되는 치역을 이렇게 수평선에다 그어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 S라는 점을 여기다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아래 띠 입실원 구간을 이번에는 좌우로 이렇게 넓혀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이제 입실원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S를 우리는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이제 자연수 1, 2, 3, 4 쭉 했을 때 각각의 자연수들에 대항하는 수열들을 S1, S2 여기 보다시피 S1이 함수값 여기 있죠. S2 함수값이 여기 있는데 요 띠 바깥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대문자 n개만큼의 점, 여기까지가 SN까지예요. 보다시피 요 S를 중심으로 하는 입실원 구간 안에 이 대문자 n개까지 이 전체 개수를 하면 이게 대문자 n이 만약에 100이라 가정한다면 100개의 항들은 이 입실원 구간 안에 속하지 않지만 그 101번 장 이후부터는 속하게 되는, 즉 여기가 S일 때는 안 들어갔지만 그 다음 항부터 이 안에 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안의 개수는 무한히 많거든요. 보다시피 자연수의 집합은 무한집합이니까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 무한히 많은 점들이 요 띠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림상으로 이렇게 수평선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S가 하나 주어져 있고 입신원을 임의로 잡았을 때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 무수히 많은 점들.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색 구간을 좀 더 좁혀서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 보라색의 입실원 구간을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아까는 이 회색의 그 입실원 구간 안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대문자 n이 여기 와 있지만은 이번엔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점까지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번엔 여기 노란색, 아까 빨간색 했군요. 여기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점이 여기 있는 요 점이 이제 빨간색 SN이에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그렇죠? 그래봤자 이 개수는 유한계입니다. SN 대문자 SN 플러스 1 이후부터는 다시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입신을 자꾸 줄이면 줄일수록 이 구간에는 속하지 못하는 점들은 더 많아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봤자 기껏해야 이건 유한계에 불과하다는 얘기고요. 이 구간 안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속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입신을 자꾸 줄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S에 무한히 많은 항들이 S에 하나씩 가까워져요. 그래서 접근한다, 즉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열의 수렴에 그냥 알기 쉽게 다르게 말로 표현한다면 유한항을 제외한 나머지 무수히 많은 항, 유한항을 제외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무수히 많은 항들이 요 입신원 구간 안에 속하게 된다면 주어진 수열은 요 S에 수렴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이 말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떤 급수가 수렴하게 되는 그 어떤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X값의 선택에 따라서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할 텐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X값들을 다 넣었더니 수렴하더라. 그럼 그런 X들을 다 모아놨을 때 우리는 그런 수렴하는 X들의 집합을 수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좌우 얼마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을까 하는 것을 따져보는데요. 이건 이제 합에 관한 극한을 계산한 것 뿐이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 얘가 중심이거든요.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X제로. 이 그림은 이걸 설명하기 위한 그림일 뿐이에요. 자, 이번엔 이제 이 급수가 수렴하게 되는 수렴 구간, 그리고 중심, 그리고 수렴 반지름 이런 용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얘가 이제 중심이 X제로이고 좌우에 R만한 거리가 있고 요 구간을 이제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수렴하게 된다면은 이 R을 수렴 반지름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요 구간을 우리는 수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수렴 구간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모든 X들, 체계에서 이제 X1 이런 기호를 하나 대표적으로 썼는데요. 수렴하게 되는 어떤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이것을 수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렴 구간 안에서만 함수를 몇 급수로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함수들은 전실수 범위 내에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실수 범위 내에서 수렴한다는 얘기는 중심으로부터 수렴 반지름 R이 계속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수렴하는 몇 급수가 있다면 그 몇 급수의 수렴 반지름은 당연히 무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범위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만 수렴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 수렴 반지름 R은 0보다는 크지만 무한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전실수 범위 내에서 수렴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때에 따라서 오직 한 점에서만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잘 보세요. 이 몇 급수는 X 대신에 X제를 대입해 보세요. X 대신에 X제를 대입하면 두 번째 항 이후부터가 전부 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제로는 하나만 나오게 되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는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제로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뭐 100이 될지 또는 마이너스 50이 될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값에서 값이 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제로는 이 한 점에서 이것을 수렴 구간의 중심이라 하는데요. 모든 몇 급수는 그 중심에서 반드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제로가 중심이 되는 몇 급수는 X제로에서 항상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X제로가 0이 되는 거는 훨씬 더 간단한 모양이라 얘기를 했었죠. X에 관한 몇 급수가 주어졌을 때 이 몇 급수는 원점 X = 0에서 반드시 수렴합니다. 그래서 모든 몇 급수는 중심에서 항상 수렴하게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중심 한 점에서만 수렴할 때가 있습니다. 중심 한 점에서만 수렴한다는 얘기는 R이 0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렴 반지름을 통해서 수렴 구간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R이 무한대가 나온다? 그럼 전 실수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중심으로부터 좌우 무한대까지 가는 모든 X들에 대해서 다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수렴 구간은 전 실수 범위라는 것을 말합니다. R이 무한대였을 때. 그리고 R이 0이라는 얘기는 그럼 딱 중심 한 점에서만 수렴한다는 얘기고요. R이 0보다는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즉 무한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R이 뭐 5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양의 상수값이 나왔다고 한다면 중심으로부터 그 R 거리 이내에 있는 점에 대해서만 수렴하고 그 R을 벗어났을 때는 발산합니다. 물론 경계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양 경계에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따로 조사를 해봐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 수렴한다는 말뜻 그리고 n번째 부분합과 그리고 나머지 항들의 합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분합이 수렴할 때 엄밀한 정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이건 수렴 구간을 설명한 거고 얘는 이걸 설명한 그림일 뿐이에요. 비슷하지만 이 표시했던 기호들이 다르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수렴 구간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를 말하고요. 얘가 중심이에요. 중심으로부터 좌우 R만한 거리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할 때 이 구간을 수렴 구간이라고, 그때 이 R을 중심으로부터 좌우 똑같은 등간격의 거리 이 R을 수렴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수렴 반지름 구하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공식이거든요. 자, 이 공식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렴 반지름 구하는 공식 중에서 주로 이제 이 첫 번째 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식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각각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10중 8구는 이 첫 번째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앞에 거보다는 뒤에 게 더 나을 때가 있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 뒤에 걸 사용하고 또 그 밖에 모든 경우는 다 앞에 걸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먼저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좋겠네요. 자, 이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할 때 요 AM 요 앞에 개수가 거듭적으로 되어 있을 때, 모의 m승꼴로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n의 m승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2의 m승 이렇게 거듭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더 편해요. 그리고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전체 m승꼴로 되어 있는 형태라면 이 방법을 쓰는 게 좋고요. 그 밖에 뭐 여기가 팩토리얼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뭐 복잡한 수가 들어있다면 이 왼쪽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왼쪽에 이 수렴 반지름 구하는 공식은 코시의 수렴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책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극한의 역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R은 무한대가,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게 무한대가 되거나 무한소가 되는 특별한 경우 두 가지는 이미 판단이 되잖아요. 무한대 역수권은 0으로 가니까 한 점에서만 수렴한다는 말이 되고, 얘가 만약에 극한이 이 분모가 만약에 0이 된다면 무한수 역수니까 무한대가 되잖아요. 전실수 범위에서 수렴하니까 이 특별한 두 가지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니라면 이 극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역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극한의 역수는 역수의 극한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얘는 극한의 역수로 되어 있는데요.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역수의 극한과 값이 같기 때문에 요거의 극한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양분의 외양을 취해보면은 am 플러스 1분의 am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저자도 있고요. 우리 책에서는 저자가 이렇게 역수로 표시했는데요.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코시의 수렴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라 합니다. 수렴 반지름 공식이에요. 자, 그럼 이 코시의 수렴 반지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학년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몇 급수에 두 가지 중요한 판정법이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비판정법, 또 하나는 근판정법을 배웠을 텐데요. 바로 비판정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식이 왼쪽이고요. 근판정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식이 오른쪽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10중 8구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썼으니까 비판정법으로 만들어진 이 공식 하나만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근판정법으로 얘를 증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몇 급수가 주어졌을 때 비판정법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왜 공식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몇 급수 시그마 am의 x-x0의 m승에서, 자, m은 0부터 무한대가 되는 거는 지금 무한급수에서는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시그마 시작하는 거하고 끝나는 것은 굳이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이 몇 급수에서 우리는 일반항, 여기를 일반항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항을 un이라 놓겠습니다. 즉 an, 요 m으로 되어 있으니까 m으로 똑같이 씁시다. am x-x0의 m승이라 놓겠습니다. 시그마 um이 되죠. 자, 이때 x제로는 고정된 상수인데요. 이 x값에 따라서 이 몇 급수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양수 함수가 번갈아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합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본다면 이렇게 된 것을 절대값 급수라 하죠. 절대값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원급수는 절대 수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절대 수렴도 수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절대값 급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양한급수가 돼요. 그래서 이 비판적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한급수의 비판적법 또는 이제 몇 급수의 비판적법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비판적법을 적용합니다.
자, 비판조법은요. 일반항이 n번째 일반항이 분모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번째 일반항이 분모, n 플러스 1번째 항의 일반항이 분자예요. 항상 n번째, n 플러스 1번째. 그리고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비율에 관한 극한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하고요. 이럴 때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조법에 대해서 1보다 작은 경우는 항상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조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um의 절대값분의 um 플러스 1의 절대값은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되고요.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자, um은 요걸 말하지요. 그래서 am x-x 제로의 m승분의 am 플러스 1 x-x 제로의 m 플러스 1승이에요. 자, 근데 앞서 얘기했었죠. 우리는 요 극한을 다룰 때 얘가 0이 되면은 무한수의 역수꼴이 되니까 극한 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한수 역수는 무한대니까 그런 경우 제외하고 얘가 무한대가 나오면 또 무한대 역수꼴은 무한수니까 이 두 가지 특별한 경우는 이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x 대신에 x제를 대입하면 a0 이 무한급수는 a0가 돼서 수렴하잖아요. 우리는 수렴하게 되는 x값은 어디까지 있는 x를 대입할 때 수렴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수렴 반지름 가는 공식을 찾는다는 얘기는 최대 어디까지 어느 범위 안에 있는 x값을 대입해도 수렴이 보장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x 대신 x제를 대입하면 이미 수렴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x는 x제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즉 중심이 아닌 다른 x값들을 대입한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x-x제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약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승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잘 보면 am 분의 am 플러스 1 그리고 요게 남아 있고요. 요게 약분돼도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x-x0의 1승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절대값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곱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판조법은 n번째 항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의 비율에 하는 극한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게 되고요.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무조건 발산이거든요. 이럴 때는 예문에 따라 수렴 발산이 달라지니까 그때는 따로 조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까요? 그러면 얘 1보다 작으면 수렴이고 1보다 크면 발산입니다. 그 큰 거는 이제 말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떨 때 수렴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 요 값이 0은 아니었더라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죠. 0과 무한대가 되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가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니면 당연히 극한값이 일정한 상수니까 절대값이니까 양수거든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나눗셈을 해보겠습니다. 나눗셈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제 x-x0의 절대값이, 자, 이걸로 나눠버렸으니까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am 분의 am 플러스 1이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이게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눗셈을 한 게, 즉 얘가 이것보다 작으면 그 범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는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오른쪽 값보다 크면 발산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넘어가지 못하면 수렴하고 이 값을 넘어가면 발산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곧 아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이 x제로가 있었을 때 좌우에 알만한 거리 안에 있는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었죠. x-x제로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는 얘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보다 작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x제로는 이미 가운데 있는 요 하얀색 점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중심으로. x가 여기 있다 보면 x하고 x제로 사이의 거리가 이 r보다 작으니까
이 파란색 빗금친 범위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는 수렴하지만은 만약에 얘를 벗어났어요. x가 여기 있어요. 빨간색 x들은 이 거리가 r보다 크죠. 그럼 발산입니다. 그래서 수렴 반지름 r 구하는 공식이 얘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 이렇게 비판적법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공식은 근판적법을 쓰면 됩니다. 근판적법은요. 이렇게 해서 n제곱근이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저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공식은 이 AM이 전체 m승꼴로 되어 있을 때 사용할 것이고 그 밖의 경우는 다 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수렴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수렴 반지름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 또는 0이 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상수, 0이 아닌 상수가 되는 경우 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닌 양수가 되는 경우죠. 이 r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항상 음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 예문을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제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수렴 반지름 r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2x승의 매크로니 급수는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m 팩토리얼 분의 1 xm승, xm승을 옆에다 내려서 쓸게요.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얘가 am 역할을 합니다. am. 자, 그럼 조금 전에 배웠었죠. 저 몇 급수에서 수렴 반지름을 구하려고 할 때 이 공식을 쓸 생각이에요. 책에 있는 기호대로 써도 되고 앞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내양분의 외양에서 am 플러스 1이 분모, am이 분자로 가서 극한치에서 계산해도 됩니다. 책에 있는 기호 표기대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수렴 반지름 R 1번에서 수렴 반지름 R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해 봅니다. 수렴 반지름 R을 구하는 공식은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am이 분모고 am 플러스 1이 분자예요. am이 분모, am 플러스 1이 분자예요. 자, 이제 이걸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am은 m 팩토리얼 분의 1이고 m 팩토리얼 분의 1이고 am 플러스는 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이와 같이 돼요. 자, 이거 내양분의 외양을 정돈하면은 1부터 m까지 곱 지워지고 1부터 m까지 곱이 지워지니까 여기에 m 플러스 1 하나가 남아요. 내양분의 외양을 해버리면은 여기다 써볼게요.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m 플러스 1분의 1 이것만 남잖아요. 여기까지가 됐죠. 근데 이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 써볼게요.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취하기 이전에 그냥 요거 내양분의 외양을 다시 번분수를 계산하면 이게 m 플러스 1이 나오잖아요. 이거 절대값이에요. 이거 절대값. m이 무한대라니까 이거 무한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번은 수렴 반지름 r이 무한대가 돼요. 수렴 반지름 r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전 실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왼쪽의 함수가 오른쪽의 급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문은 수렴 반지름 r이 무한대가 되는 예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급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하급수예요.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3승 이렇게 전개되죠. 여기 잘 보면 am이 전부 다 1이에요. 여기다 넣어보세요. am이 1이니까 am 플러스 1도 1이죠. 1분의 1. 1의 극한 취해봤자 1. 1의 역수를 취해봤자 1. 그래서 얘가 수렴 반지름 r이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앞에서도 했던 기억이 있죠. 자, 이 기하급수에서 여기 x 크기가 1을 넘지 못하는 범위 안에서만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상수가 결국은 수렴 반지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봐도 r이 1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기는 수렴 반지름 r이 1이 되는 예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있는 이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할 생각이에요. 여기가 바로 am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식에다 바로 대입할게요. 따로 쓰지 말고 그냥 이 공식에다 바로 대입해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am은 m 팩토리얼이고요. am 플러스는 그럼 당연히 m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됐죠. 아까와는 좀 달라졌어요. 자, 이거 1부터 m까지 곱이고 1부터 m 플러스 1까지 곱이니까 다 소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되죠. m이 무한대라니까 무한대에다 1을 더하면 그래봤자 무한대고 무한대 역수권이니까 이 0으로 가잖아요.
수렴 반지름 R이 0이 되는 케이스였네요. 이 세 번째 보기가 수렴 반지름 R이 0이 되는 케이스고요. 앞서도 얘기했죠. 수렴 반지름 R이 0이라는 얘기는 한 점, 즉 중심에서만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급수의 중심은 어디예요? 그건 x에 관한 오름차수니까 x = 0이라는 한 점에서만 이 급수가 수렴하고 0 이외에 다른 실수값을 대입하면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수렴 반지름이라는 말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용어를 하나 더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해석적이라는 용어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함수 fx가 한 점에서 해석적이다 라는 말 뜻.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 용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낯설은 용어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용어를 하나 약속한 것 뿐입니다. 함수 fx가 x = x0에서 해석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어진 함수를 x = x0를 중심으로 하는 몇 급수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주어진 함수는 그 점에서 해석적이다 라고 용어를 약속합니다. 즉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m의 x-x0의 m승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어떤 함수를 오른쪽처럼 이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물론 수렴 구간 안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이 x0에서는 항상 수렴하잖아요. x = x0에서 해석적이다, 어널리틱하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x제를 0이라고 본다면 원점에서 해석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함수를 원점을 중심으로 한 몇 급수 전개가 가능한 함수를 말합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x = 0에서의 테일러 급수 전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매크로닌 급수로 전개할 수 있는 함수를 원점에서 해석적인 함수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적이란 말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1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미분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y2' 플러스 px y' 플러스 qxy 이퀄, 자, 우변이 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제2계 비제차 선형 미방입니다. 여기서 px, qx, rx는 상수일 수도 있고 만약에 변수가 온다면 x만 옵니다. 그래서 y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꼴은 선형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상수계수가 돼도 좋고 또는 변수계수가 돼도 좋은 이와 같은 2개의 선형 미방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0이면 제차, 0이 아니면 비제차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이 미분 방정식에서 이 px와 qx와 그리고 rx가 동시에 x = x0에서 해석적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px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고 qx도 물론 이 개수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rx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세 함수가 다 같이 x = x0에서 해석적이라면은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 y도 여전히 x = x0에서 해석적입니다라는 것이 정리 1번의 뜻입니다. 이 정리 1번의 결과에 힘입어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함수가 만약에 아주 알기 쉽게 원점에서 해석적이라면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 y도 원점에서 해석적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매크로닌 급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몇 급수 모양의 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리 1번은 학부 수준을 벗어나는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정리라서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결과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은 정리 한번 볼게요. 자, 정리 1번. 여기 보다시피 이 y2' 앞의 개수가 1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혹가다 여기가 1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서 계산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y2' 앞의 개수가 1일로 되어 있는 이런 표준형이 주어져 있을 때 PQR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x0에서 해석적이면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 y도 x0에서 해석적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몇 급수 모양의 해를 갖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몇 급수 해법을 다룰 때요, 이 PQR이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원점에서 해석적인지를 많이 따져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꼴로 되어 있는 몇 급수를 다루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론꼴로 되는 몇 급수를 다루는 게 조금 더 계산하기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론꼴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거예요. PQR이 이론꼴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주어진 미방을 만족하는 해도 이론꼴이다 놓고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자, 이것이 정리 1번의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몇 급수가 갖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성질을 부가적으로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급수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수렴 구간이라는 개념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몇 급수, 두 개의 몇 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두 개의 몇 급수는 자, 공통인 수렴 구간 안에서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한 몇 급수는 중심이 원점이고 다른 몇 급수는 중심이 원점이 아닌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연산할 수가 없어요. 이 연산을 할 때는 반드시 중심이 같아야 돼요. 원점이 똑같이 중심이 되든 아니면 x제로가 똑같이 중심이 되든 간에 중심이 동일한 두 개의 몇 급수, 하나가 fx라는 함수에 대한 몇 급수, 또 하나가 gx라는 함수의 몇 급수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공통인 수렴권 내에서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즉 두 몇 급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나눗셈을 할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요. 그리고 수렴 구간 안에서는 몇 급수는 사칙 연산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항별 미분과 항별 적분이 가능합니다. 항별 미분은 앞전에도 설명했었습니다. 각각의 항별로 미분하고 각각의 항별로 적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수렴 구간 안에서예요. 자, 그리고 몇 급수에 갖고 있는 항등식입니다. 바로 뭐냐면 만약에 이 몇 급수가 이퀄 제로다 라고 한다면 모든 개수가 다 0이어야 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이미 앞전에도 그 원리를 이용해서 몇 급수의 이 특징을 이용해서 주어진 미방의 해를 구했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여기 있는 추가 이론이에요. 몇 급수는 수렴관 안에서 항별 미분 가능하고 덧셈,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덧셈만 얘기했는데 덧셈 뺄셈 가능하고요. 곱셈뿐만 아니라 나눗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등 정리는 뭐냐면 이퀄 0이라 놓고 풀면은 모든 차수 앞에 개수가 다 0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재 5장 1절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5장 2절 아주 유명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앞 시간에도 설명했던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과 그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